헤르만 호트, 병사들이 아버지라 불렀던 독일 기갑군의 맹장이었습니다. 총사령부에서 우려했던 부부는 북부에 집결해 있는 프랑스 제1집단군의 포위가 완성되기 전에 그들이 후방으로 이동하여 포위를 피하고 마지노선에 포진하고 있던 제2집단군이 북상을 한다면 이 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호티의 제15군단과 구데리안의 제19군단이 뛰어난 협공으로 프랑스 침공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가 단 6주 만에 독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의 처칠은 프랑스가 어느 정도 버텨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상황은 연합군에겐 점점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의 군대가 작전대로 완벽하게 움직여 펀치 한 방으로 프랑스를 KO시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클라이스트 집단군에서만 동원되었던 전차만 1,500대가 넘었는데 아르덴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 4개의 열악한 도로로 통과해야 했다고 합니다. 전차와 차량, 기병들이 뒤엉켜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위험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주간 지속된 혼란으로 선공부대와 후공부대의 간격은 벌어졌고 히틀러는 그것을 매우 불안한 요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총체적 난국이었던 프랑스군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당연하게 독일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프랑스 몰락 이후 독일은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약 1,900여 대의 항공기 손실을 입고 영국 본토를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잔뜩 화가 난 눈으로 소련을 노려보게 되었던 거죠. 영국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영국이 소련을 의지했다고 히틀러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치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였지만 손을 잡고 친구였지만 배신하는 행위는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폴란드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사이였지만 이념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소련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꿈꾸는 코민테른을 표방하였고 독일의 나치 정권은 오래전부터 공산주의를 혐오하며 탄압해온 정부였습니다. 절대 친해질 수 없었던 두 나라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고 폴란드를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이 둘 간의 전쟁이 1941년 6월 22일 발생된 것입니다. 헤르만 후트는 프랑스 전선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대장으로 진급하였고 그가 지휘하던 제15군단을 중심으로 제3기갑집단으로 새롭게 편제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국방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대 중의 하나를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독일은 소련을 점령하기 위해 3가지 주요 전략적 목표에 기초하여 3개의 집단군을 편제하였습니다. 레닌그라드를 목표로 하는 북부 집단군, 모스크바를 목표로 하는 중부 집단군, 키예프를 목표로 하는 남부 집단군입니다. 헤르만 호트가 속한 집단군은 중부 집단군으로 집단군 사령관은 페도어 폰 보크 원수였습니다. 3개의 집단군 중에서 중부 집단군이 주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독일의 전술교리는 항상 적군의 항전 의지를 꺾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치적 심장부인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중부 집단군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중부 집단군에 2개의 기갑집단이 배속되었는데 헤르만 호트가 지휘하는 제3기갑집단과 구데리안이 지휘하는 제2기갑집단이 배속된 것입니다. 프랑스 전선에서도 함께 했었고 친한 사이기도 했기에 이 둘은 최강의 팀워크를 가진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병력과 장비의 보유 수량 면에서 소련에게 완벽한 열세였는데요. 당시 독일 군부 내의 분위기는 이것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별다른 무리 없이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육군 최대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6주 만에 무너뜨렸는데 소련은 약소국에 속하던 핀란드와의 겨울전쟁에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941년 6월 22일 03시 30분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헤르만 호티의 제3기갑 집단이 비어위스토크 방면으로 진격하였는데 그곳은 소련 제3군과 10군의 연결고리였고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당시 이곳은 소련의 제11군이 방어하고 있었지만 호티의 제3기갑 집단의 공격으로 부대가 조각조각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부크강 일대에서는 하인츠 구데리안의 제2기갑 집단이 소련 제4군을 무너뜨린 후 60km나 전진해서 루보그로데까지 접근하였습니다. 곳곳에 잔존해 있던 소련의 병력들은 4군과 9군에게 경멸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쟁 초기에 소련군의 장비가 엄청 노후된 탓에 독일군에게 속절없이 밀려나갔다는 기록들을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의 질 때문에 소련이 고전을 겪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소련의 가장 큰 문제는 인적 인프라가 붕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그들의 지도자 때문입니다.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에 처형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가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소련판 홀로코스트가 아닐까요? 아무튼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가진 독일과 인적 인프라가 붕괴된 소련의 전쟁 초기의 상황은 너무도 당연하게 독일에게 우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독일 중부 집단군은 순식간에 비어위스토크를 남북에서 차단하였습니다. 북서부 전선에서 11군을 격파한 호트는 네만 강을 도하하였습니다. 독일 기갑군들의 목표는 민스크를 동쪽에서 차단하여 소련군의 철수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3일에는 소련 제10군이 작전 계획에 따라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패배하였고 소련 서부 전선군의 지휘관이었던 디미트리 파블로프 장군은 11기계화군단, 6기계화군단, 6기병 군단에게 흐로드나에서 반격을 지시하여 비어위스토크의 포위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대패하였습니다. 6월 25일 저녁 독일 47기갑군단은 슬로닌과 비어위스토크 사이를 끊고 디미트리 파블로프는 슬로닌 근방의 포위를 막기 위해 슈차라 강으로의 후퇴를 지시했습니다. 독일군의 돌파를 막지 못한 소련군은 중장비를 버리고 탈출하는 병사들까지 생기면서 결국 독일군에게 민스크의 남쪽으로 진격하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침공 5일째 되는 6월 27일 구데리안의 2기갑군과 호티의 3기갑군은 민스크 동쪽으로 포위를 완성했고 비어위스토크에서 300km가량을 전진하여 모스크바까지는 700km 이내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6월 26일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는 독일 중부 집단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28일 독일 중부 집단군은 비어위스토크와 지금의 나바후르다크의 포위망을 만들었고 결국 17일 만에 소련은 서부 집단군 62만 5천 명 중에서 42만 명을 잃었습니다. 만약 독일군에게 병력 수송에 필요한 차량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퇴각에 성공했던 소련군 25만 명도 온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전투의 결과로 격노한 스탈린은 서부 집단군의 총지휘관이었던 파블로프를 처형하였습니다. 독소 전쟁은 이제 시작인데 독일군의 전술을 겪어본 지휘관을 처형한 것입니다. 민스크까지 손쉽게 점령한 독일군은 어느덧 모스크바의 대문이라 할 수 있는 스몰렌스크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양측 모두 합해서 무려 120만 명의 대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스탈린은 군부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대속청 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장군들이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련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독일군이 도시 외곽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소련의 전술교리는 대규모 돌격에 기반한 공격적인 전술교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선 구축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때문에 독일군이 그 약한 틈새를 노려 돌파하고 포위망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독일군은 소련군이 집결해 있는 스몰렌스크를 외곽에서 거대하게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은 포위망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지만 호퇴불가 현지 사수를 엄명한 스탈린의 명령 때문에 도심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는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은 스몰렌스크는 방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병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재량권을 줄 것을 스탈린에게 건의하였으나 스탈린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결국 50만 명의 소련군은 스몰렌스크에 갇혔고 그걸 지시한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스탈린은 지휘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를 탈출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이미 늦었겠죠. 50만 명의 병사 중에 탈출에 성공한 소련군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구데리안 부대와 호트 부대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트와 구데리안이 선봉에 섰던 중부 집단군은 이제 모스크바를 300km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무려 700km를 수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고작 50일 만에 돌파를 한 것입니다. 교전을 하면서 하루에 14km를 이동한 것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겠다는 추상적인 듯한 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로 눈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타오르기 시작한 모닥불에 물을 뿌리는 듯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틀러는 구데리안에게 700km를 남하해서 남부 집단군을 도와 키예프를 공략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300km 밖에 남지 않았는데 700km를 남하하라고 간섭을 한 것이죠. 물론 키예프는 소련의 생명줄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지만 그곳은 소련에서 가장 많은 부대와 장비가 집결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구데리안의 제2기갑 집단군의 협공으로 단위 전투로는 역사상 최대의 전과를 기록한 키예프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키예프 전투가 치러진 9월 말까지 호티의 부대를 비롯한 중부 집단군은 진격을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촘촘해지는 모스크바 방어선을 호티의 한 개 기갑 집단으로는 돌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모스크바 점령을 위한 태풍 작전을 준비하던 독일은 작전 개시 바로 직전에 대대적인 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제3기갑 집단을 이끌었던 헤르만 호트도 정들었던 병사들과 이별하고 남부 집단군 예하의 제17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군 인사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현장에 가장 익숙한 책임자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결정은 많은 학자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전쟁 이전에 모스크바를 제1의 목표물로 선정했고 군부도 그것에 따라 움직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히틀러는 남부전선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초기의 계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프랑스 전선에서 기갑군이 빠른 돌파로 전선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염려했던 그의 강박증이 이곳에서 터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즈음을 전후하여 많은 명장들이 남부 집단군으로 인사이동을 했고 상급 대장으로 승진한 만슈타인도 남부 집단군의 제11군 사령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에게도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카서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청색 계획으로 독일의 비집단군은 돈강 주변의 핵심 거점들을 장악하기 위해 진격했지만 비극의 시작은 한 도시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비집단군 소속 제6군이 이곳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호트 휘하의 제4기갑사단은 그 북쪽인 보로네슈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스탈린의 이름을 수호하기 위해 이 도시를 방어하는 소련군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필사적으로 독일군에게 저항하였고, 어느덧 히틀러도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에 매몰되어 갔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코카서스는 제쳐두고 모든 전력과 관심이 스탈린그라드로 몰려들게 된 것이죠. 도심에서 독일 제육군이 고립되기 시작했고, 호트 휘하의 제4기갑사단까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기갑부대에 늪지되었고,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독일의 기갑부대는 도심에선 보병의 총알바지가 되며 하염없이 소모되어 갔습니다. 이때 츠코프와 로코속스키 그리고 바투틴과 바실렙스키와 같은 소련의 쟁쟁한 지휘관들이 참여한 천왕성 작전으로 두 부대는 도심에 완전히 고립되었고, 전체적인 전쟁의 상황 또한 소련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인슈타인을 지휘관으로 돈집단군이 급히 편성되었고,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필사의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헤르만 호트도 자신의 부하들을 구출하기 위해 제4기갑군 소속 제5기갑사단과 23기갑사단을 이끌고 북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기갑사단은 치르강을 넘어오며 역공을 가하는 소련 제5 전차군을 상대로 7대1의 병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40차례나 공세를 격퇴해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소련군의 증원으로 버티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히틀러의 현지 사수 후퇴불가 명령이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부대들에게 내려졌고, 결국 호트는 남겨둔 부하들을 등지고 눈물의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도현 작가의 히틀러의 장군들에서는 겨울폭풍 작전으로 일컬어진 이 구출 작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수많은 독일 기갑군의 돌파 작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전투이다. 겨울폭풍 작전은 애당초 독일이 군사적으로 성공을 가할 수 있는 입장이 분명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호트의 부대는 망설임 없이 마치 독소전 초기처럼 맹공을 펼쳤다. 그리고 그들이 상대했던 소련군은 전쟁 초기처럼 허우대만 커다란 소련군이 아니라 스탈린그라드에서 전세를 역전시켜버린 무시무시한 군대였다는 것이다. 이 작전의 실패 원인을 따진다면 그 원인은 호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불가 명령을 내린 히틀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히틀러의 명령으로 고립되어 있던 제6군의 파울루스 장군이 호트의 구출부대와 접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파울루스 장군은 소련에게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탈린은 군부의 간섭을 줄여갔고, 히틀러는 군부에 간섭하는 것이 심해졌습니다. 한 집단의 리더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 고집을 부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제3차 하르코프 공방전에서 낙관주의에 빠졌던 소련군을 마인슈타인이 공격하였고, 헤르만 호트는 그들의 동쪽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호트는 또 다른 기갑군의 명장이자 SS 무장친위대의 아버지라 불렸던 파울 하우저 장군과 궁합을 맞추었고, 30만 명의 소련군은 2명의 아버지가 지휘하는 독일군의 공격에 그곳에서 단 5만 명만 간신히 탈출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독일의 동부전선에서 성공시킨 마지막 공세였고, 이로써 중부집단군과 남부집단군 사이에는 거대한 돌출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돌출부의 중심지가 바로 쿠르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펼쳐진 전투로 인해 사실상 독소전의 결말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쿠르스크 전선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부집단군과 남부집단군이 함께 공세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집단군에서는 모델이 지휘하는 제9군이, 남부집단군에서는 호티의 제4기갑군이 선봉으로 작전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도 역시 이곳에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모든 병력과 물자를 이곳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소모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호티의 제4기갑군은 1943년 6월이 되었을 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일 기갑군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2친위 장갑군단과 그로스도이칠란트 기계화 보병사단,
제48장갑군단 그리고 제52군단이 추가로 편제되었고 최신의 전차인 티거는 물론이고 5호 전차 판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강력한 무대를 그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전술은 전쟁 초기와 동일했고 전투가 개시되자마자 독일군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기후가 겨울만 혹독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름도 겨울만큼이나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혹독합니다. 평소엔 건조한 날씨로 먼지가 흩날려 시야를 가리지만 비만 오면 온 땅이 진창이 되어 차량이나 전차가 진흙탕에 빠져 기동이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소와 기후적 요소, 그리고 1,5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 성장했던 소련의 군대는 독일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총통의 기대를 잔뜩 모았던 5호 전차 판터는 악조건 속에 발생된 여러 결함들로 인해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고 전선을 돌파하려던 수많은 전차들도 대전차 장애물과 소련군의 포격에 소모되어 갔습니다. 호트의 명령으로 쿠르스크로 진격하던 제48 장갑군단은 소련군의 강한 저항에 막혀 지지부진했기에 호트는 파울 하우저의 제2 장갑군단에게 프로고로크로 진출하여 우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2 장갑군단은 소련군 제5 전차군과 우연히 마주쳤고 계획된 작전에 의한 전투가 아닌 양측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교전을 시작하였습니다. 1300대의 전차들이 마치 공군의 도구 파이팅처럼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곳은 거대한 전차들의 무덤이 되었고 이 전투에서 300여 대의 피해를 입은 독일군은 500여 대의 피해를 입은 소련보다 우세한 듯 했지만 실상은 전략적인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더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이것은 소련이 원하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대규모 공업력을 기반으로 엄청난 속도로 전차들을 보충해 나갔고 소모전을 기반으로 독일의 전쟁 지속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주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인슈타인은 좀 더 희생이 달아준다면 적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호트와 하우저는 주력 기갑군의 희생이 커진다면 복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의견에 따라 부대를 후퇴시키게 됩니다. 희생은 소련이 3배나 컸지만 전투를 지속할 능력이 부족했던 독일군의 후퇴로 소련은 지고도 이긴 것이고 독일은 이기고도 진 것이 되었습니다. 호트의 제4기갑군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비관적이었습니다. 소련군은 기세를 몰아 키예프로 몰려들었고 만신창이가 된 호트의 4기갑군은 폐허가 돼버린 도시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히틀러의 현지 사수 후퇴불가 명령이 또 하달되었습니다. 히틀러는 호트의 2개 군단 충원 요청에도 1개 군단 충원으로 만족하라 하였고 후퇴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 호트로서는 1941년 키예프의 소련군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호트는 그가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탈출하였고 키예프는 2년 만에 소련에게 다시 점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호트는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군복을 벗게 된 것이었죠. 호트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여 병사들을 사지에서 구해냈고 히틀러는 그들을 소모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는 독일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다시 지휘관으로 복귀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독일의 패배가 명확한 상태였고 종전 후에 그 역시도 전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정자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6년 만에 석방되었는데 그가 부대를 지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의 큰 승리 뒤에 항상 있었지만 겸손하여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동료들의 그늘에 숨었던 지휘관. 개인보다는 팀워크를 중요시하여 작전에 충실했고 누구나 함께 하고 싶어 했던 동료. 그리고 기갑군의 운용에 있어서 해안을 보였던 선구자. 병사들이 아버지라 부르며 충성했던 지휘관이자 부하들을 존중했던 군인.
헤르만 호트였습니다.